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도행 반야경 이제 본격적으로 읽고 들어가면서 페이지가 안 적혀 있는데, 이 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보살은 보살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이 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반야바라미를 지혜로서 꿰뚫으면서 그는 마음으로 나는 보살이다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럽니까? 하니까 대답이, 마음은 있지만 동시에 마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는 구절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절 뒤에 유명한 마음은 스스로 빛나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조금 나중에 번역된 구마라집의 번역본이나 현재 남아있는 산스크리트본에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죠.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바로 앞줄에서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동시에 없기도 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대답이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게, 그 반야경이나 혹은 반야경의 주석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용수보살의 중론의 사실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거든요. 마침 지난 시간에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이해하는 게 좋은지 한번 좀 설명을 요청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오늘은 요 문제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경전을 직접 읽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마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혹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알쏭달쏭한 이 구절이 도대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나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주제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려야지 했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도행반야경을 읽기 전에 초기 불교의 인연과 명상을 할 때도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다 못 드렸는데, 마침 이게 바로 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조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구분별입니다. 사구분별. 있기도 하고 있다, 없다, 혹은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있다, 혹은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이제 부정된다 라고 하는 네 가지 문장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구분별이라고 하고요. 이게 특히 중론 같은 곳에서는 이 네 가지 형태가 다 부정이 되기 때문에 사구 부정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혹은 뭐 사구 백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전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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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이제 논리로 나가는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요 문제를 한번 포괄적으로,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쿠분별은 원적으로는 이게 그 산스크리트로는 짜투스 고티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짜투스가 4개, 예, 4개라는 뜻이고요. 고티카는 이게 끝을 얘기합니다. 바늘 끝 같은 거, 바늘 끝 같은 거를 꽃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10억을 얘기할 때도 뭐 꽃띠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바늘 끝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물건의 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의 양쪽 끝이 2개의 꽃띠입니다. 근데 짜투스 꽃띠니까 이게 4개의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 손가락이 4개로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가 4갈래로 갈라진 것의 꽃띠 끝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 놓은 것이 자투스코티카 해서 4개의 어떤 주장명제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어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잘 쓰이느냐 하면요. 실제하는 대상을, 이게 뭐 실제하는 대상이라고 해서 이거 바깥에 이런 물건을 생각하셔도 좋고요. 우리 마음도 실제하는 것이라고 보면 마음도 이렇게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이게 이제 아비달마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격하게 어떤 뭐 이것은 존재한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좀 논리적인 그런 거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냥 하나의 분류 체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논리적이고 대안적인 4가지 명제의 집합 이렇게 해놨는데, 요게 지금 저희들이 반야경이나 나아가서 용수의 중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사구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이고 언어적인 그런 이런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실제하는 대상을 분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사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대지법이면서 심리현상이 있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지법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발생할 때 항상 따라서 발생하는 심리현상을 대지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가 붙으면 항상 이라는 말이고요. 대번뇌지법은 그럼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번뇌를 일으킬 때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심리현상을 대번뇌지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지법하고 대번뇌지법이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겹치고 어떤 경우에 안 겹치냐 하는 얘기를 1구, 2구, 3구, 4구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지법이지만 대번뇌지법은 아닌 것. 요게 이제 A, not B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제2구는 대지법은 아니지만 대번뇌지법인 것. 요건 not A, B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3구는 대지법이면서 대번뇌지법인 것. 요거는 A이자 B인 것. 이렇게 되고요. 제4구는 전부 아닌 것.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글로 늘어놓으면 좀 알아먹기가 힘든데요. 어쨌든 이걸 보면 수상사촉, 요건 제1구에 포함되고 제2구는 불신, 해태, 무명, 도거, 방일 이렇게 포함된다. 그 다음에 3구가 대지법이면서 또한 대번뇌지법인 거. 그러니까 마음이 발생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심리적인 요소이면서 번뇌가 발생할 때도 항상 따라다니는 것. 요게 이제 A이자 B인 거죠. 여기에 해염, 자기승의 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심리 현상이 들어갑니다. 요거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는 어떤 심리 현상인가 하는 거는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앞에도 보시면 되는데요. 벤 다이어그램, 오늘 벤 다이어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A이자 B 인 것, 뭐 이런 식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이 대지법입니다. 대지법은 모두 10개의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촉자기수, 상사, 욕승의 염정해 이렇게 해가지고요 10개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대번뇌지법도 10개의 심리현상, 심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 해태, 무명, 도거, 방일, 또 해, 염, 자기, 승의 정해서 이게 해, 염, 자기, 승의 정이 겹치죠. 이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해라는 게 바른 지혜가 발생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해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사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을 고통스럽다라고 하면 정견이자 바른 지혜죠. 그런데 고통스러운 것을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해의 일종이거든요. 판단이니까.
그런데 요거를 악해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번뇌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해가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겹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대지법이자 대번뇌지법인 심소 이렇게 이제 넣어 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5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 외에 다른 모든 법은 대지법도 아니고 대번뇌지법도 아니니까 기타의 법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보통은 2개 쓰입니다. 2개. 그래서 2에 제곱해서 4개의 이런 이 분류의 영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를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의 사구분별해서 주로 아비달마 쪽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논리적인 엄밀한 이런 거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저희가 반야경이나 중론에서 많이 보는 거는 그 다음 겁니다. 논리적이고 대안적인 어떤 주장명제 주장명제를 4개를 늘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조금 이 사구분별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요. 사구 중에 일반적인 사구분별입니다. 사구 중에 하나만 참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그 제가 중론의 1장의 1송을 제가 인용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모든 결과는 1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발생한다. 자생이죠. 2구는 다른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타생입니다. 그 다음에 3구는 자기 자신과 다른 것 양자로부터 발생한다. 이게 공생입니다. 4구는 그런 거 나 몰라. 아무런 원인이 없이 발생한다. 이게 무인생입니다. 이게 중론의 1장 1송의 개성입니다. 근데 여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중에 하나만 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타적입니다. 서로 주장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구분별을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참이어야 됩니다. 하나는. 아니면 이 명제 자체가 4가지 모아놓은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거짓말만 4개 모은 거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주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관계 중에서 하나만 참이어야 되고요. 적어도 하나는 참이어야 된다. 거짓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앞에 보시듯이 자생, 타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자생인 것만 있고 오로지 타생인 것만 있고 그 다음에 자생이자 타생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인생, 아무런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것 하는 식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논리적인 이런 관계로서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론의 1장 1송은 오로지 자생, 타생, 공생, 무인생이라는 말만 해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인 관계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석서들은 여기 하나하나의 주장이 당시의 외도들이죠. 외도들 혹은 소승 불교도 이런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 여기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보시면 자생은 보통 이제 인중유가론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금반지 하나씩 다들 갖고 계십니까? 결혼반지. 금반지는 뭘로 만들어집니까? 금으로 만들어지죠. 예. 금반지의 금과 금반지가 아닐 적의 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형태만 바뀐 거죠. 본질은 똑같습니다. 요게 자생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왕성하게 불교하고 논쟁했던 학파의 주장과 이렇게 이제 일치를 시키니까 쌍키아 학파라고요. 수론이라고 번역한 학파가 있습니다. 이 학파들은 전변설이라고 해서 세계가 단일한 어떤 물질적, 꼭 물질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물질적인 어떤 제일 원인으로부터 모든 세계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자생입니다. 그리고
원인 안에 모든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인중유가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타생은 뭐냐 하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에서 어떤 사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천이 있습니다. 천은 실에서부터 만들어지죠. 그렇죠. 한 가닥 실에서 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실하고 천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고 봅니다. 이 학파에서는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물에서 전혀 다른 사물이 발생하는 것을 타생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 학파를 바이쉐시카 학파라고 승론이라고 부르는 학파인데요. 원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세계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원자가 모여서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한 결과는 원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숲이라든가 혹은 수레 혹은 전차라든 게 있으면 그 전차 그 자체는 바퀴라든지 상판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설을 타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논리적인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자기가 비판하고 싶은 학파를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 학파는 이런 설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공생은 이걸 뭐 타생에 넣기도 하고 공생에 넣기도 하는데요. 불교의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바이쉐시카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이제 설을 주장하는 학파, 보통 우리가 소승이라고 하는 학파의 대표적인 학파입니다. 그 다음에 무인생이죠. 여기 보통 유물론이나 회의론 쪽을 이쪽에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학파를 배치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언어적인 논리적인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사구분별의 실제적인 용도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물을 분류하는 용도,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가능한 주장의 네 가지를 모아 넣어서 설명하는 용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기 경전에는 역사적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초기 경전에는 어떤 식으로 사고분별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이거 전형적으로 많이 알려진 14무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14무기 가장 유명한 거 전형적인 거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간은 영원하거나 영원하지 않거나 양자이거나 양자 모두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물어보기도 하죠. 여기 이제 어디서 나옵니까? 그 만동작용, 전유경에 이렇게 나오죠. 보통 이제 세간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에서 이 세간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월드 혹은 기세간이라고 보통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9%는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간은 그냥 유정세간입니다. 그러니까 로가라고 제가 공인학당 할 때 수미산은 어떻게 세우는가 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로가라고 할 때 산스크리트 로가가 보통 세간이라고 번역되는데요. 이게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은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많은 경우에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간 사람은 영원하거나 영원하지 않거나 양자 다이거나 양자 모두 아닙니다. 세간 사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이 상주불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간 사람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만 살고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세간 사람은 유한하다거나 무한하다거나 양자이거나 양자 모두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영혼과 신체는 동일하거나 별개이다 하는 질문이 있고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면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거 제가 틈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부처님이 열반을 하셔서 돌아가시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삼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 부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귀처로 삼고 귀를 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비달마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아비달마 특유의 약간의 정의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 삼귀를 성립을 시키거든요. 대승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다수 계시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승의 어느 학파에서는 부처님이 열반을 하셔서 무여의 열반계에 들어가셔도 끊임없이 중생을 위해서 이타행을 하고 계신다라고도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귀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비달마 학파, 우리가 소승이라고 부르는 학파에서 부처님이 열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초기경전에 곳곳에 보면 이따가 나올 텐데요. 초기경전에서도 부처님이 열반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관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사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양자이거나 양자 모두 아니다라는 것을 전부 부정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처님의 사후의 존재 방식은 모든 언어적인 설명 방식을 떠난 언어 표현 불가능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있다 라는 식의 설명의 방식이 사구분별의 부정의 방식으로 나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시고요. 그래서 이 사구분별, 이 네 가지로 설명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이 약간 설명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침묵합니다. 아예 대답을 안 합니다. 이런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이다. 세간 사람이나 세간이 뭐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이다. 이거는 화살을 맞았을 때 누가 쐈냐, 무슨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질문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다라고 해서 아예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하고요. 오로지 사제만 알고 수습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게 유명한 14무기입니다. 이게 이제 전유경 혹은 만동자경에서 나오는 설명인데요. 다른 경전에서는 이 14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완전히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짜고타 불의 비유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그거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MN70이라고 하는 이제 경전이 바짜고타 불의 비유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14무기로 알려진 질문을 쭉 하는데요. 열애가 열반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묻습니다. 야 봐라, 여기 네 앞에서 지금 불이 타고 있다. 그런데 불이 장작을 다 태웠다. 그래서 장작이 다 탔기 때문에 불이 꺼졌다라고 한다. 꺼졌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니부타라고 하는데 이게 니르바나와 같은 말이거든요. 예, 불이 꺼진 것을 열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제가 초기경전의 인연과 명상 시리즈를 할 때도 초기경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불의 비유라고 할 때도 똑같이 요 경전을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온이라는 땔감이 다해서 불이 꺼졌다라고 했을 때 열애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동시에 있다거나 동시에 없다거나 말할 수 있는가 하니까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구 부정을 네 가지 주장을 다 부정함으로써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존재 상태를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초기경전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열반의 표현 불가능성 혹은 부처님 사후의 존재에 대한 표현 불가능성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열애는 더 이상 오온에 의해서 지시될 수 없고요. 이게 그때 말씀드린 건데 대양처럼 깊고 측량할 수 없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있다라고 그럽니다. 열애가 있습니다. 사후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구 분별을 전부 부정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곧바로 열애가 사후에 존재한다는 것, 또 적절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아니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네 가지 주장을 다 부정하는 거죠.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표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구 분별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아예 침묵하거나 아니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연장선상에서요. 지난 시간에 모순율, 배중률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했던 이런 논리 형식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원을 갔을 때 논리학적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좀 하다가 바로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나 같은 dun제가 할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포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꾸역꾸역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게 카츠라라고 하는 분이 쓴 인도인의 논리학, 인도인의 사유방식이든가요, 인도인의 논리학이라든가요 하는 것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조금 가지고 와서 조금 형식적인 논리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꺼낸 이유가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혹은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의 존재를 A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A라고 하고요.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주장을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의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느냐면요. 아래 보시듯이 A와 B가 있고요. 그 사이에 중간에 겹치는 게 있죠. 겹치는 게 마음은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수보리의 그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사각형 안에 있지만 원 바깥에 있는 것이 마음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역시 수보리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의 대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구분별의 3구에 해당하는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곧바로 4구가 나옵니다.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보리가 3구와 4구를 이렇게 제시를 해서 마음의 뭐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표현 불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로지
형식적인 논리로만 따져보면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존재와 비존재는 서로 모순 개념이죠. 모순 개념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면서 비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명제는 서구에서 얘기하는 전통적인 모순율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말들이 많은 겁니다. 주로 용수가 사구 분별을 이렇게 논리적인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하니까요. 용수가 서양에서 얘기하는 형식 논리학의 모순율과 더불어서 배중률을 부정하는 그런 좀 반전통적인 논리학을 구사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실제로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조금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마음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A라고 놓고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B라고 놓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부정의 기호로 써가지고 B를 not 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존재니까 존재를 A라고 하면 비존재는 not A 아닙니까? 근데 이 not A를 가지고 사구를 이제 기호로 표시를 한 겁니다. 기호로 표시하면 A이자 not A가 됩니다. not A는 그냥 A죠. 이중부정이니까. 그리고 A이자 A면 그냥 A죠. 그래서 저건 A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not A 이렇게 됐죠. not A는 B죠. 또 not A는 B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B이자 B인 것 이렇게 돼가지고 다 동일률에 적용이 돼가지고 B입니다.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풀어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A,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이자 not A, 그 다음에 not A이자 not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not A는 A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구를 한번 보십시오. 사구를 한번 보시면 not A이자 not A니까 요거는 사실은 not A이자 A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not A는 A니까 3구하고 4구가 동일해집니다. A이자 not A, 그 다음에 not A이자 A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표현이. 이건 그냥 순서만 바뀐 거죠. 곱셈에서 순서 바뀐다고 답이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3구와 4구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애초에 3구와 4구는 동일하기 때문에 4구 분별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4구 분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순율을 아예 기본적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3구, 4구는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A 아니면 B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구는 항상 4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어떤 모순율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논리 법칙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학자들이 모순율이 적용되지 않는 뭐 비전통적인 논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그 얘기가 오늘 논리적인 설명에서는 이 얘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일부 현대학자가 모순율과 배중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가능한 것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A와 not A만 이렇게 성립하는 것을 그렸습니다. 색칠을 이렇게 펜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아미를 깐다라고 하죠. 이렇게 줄무늬를 쭉 그려 넣으면 A하고 not A 바깥 부분을 이렇게 줄무늬로 쭉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A와 not A가 겹친 부분을 이렇게 줄무늬를 한번 쭉 그어 보시면요. 요거는 공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줄무늬를 그은 부분은 공집합입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존재하는 거는 오로지 A인 것, 오로지 not A인 것 이렇게만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게 그렇다면 모순율을 그렇게 적용했을 때는 그렇게 되죠.
그러면 모순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고방식이 있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토대로 해서 사구분별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인도의 문법학과 논리학 전통에서는요, 이게 부정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다, 아니다, 뭐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정의 방식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하나는 상대 부정이고 혹은 명사 부정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는 절대 부정 혹은 뭐 순수 부정 혹은 동사 부정이라고도 합니다. 상대 부정이 뭐냐면요, 여기에 학생이 아닌 사람이 있다 라는 식의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not 학생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선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학생이 아닌 사람이 있다니까 선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부정은 반드시 다른 것의 존재를 긍정을 합니다. 이게 모순율이 적용되는 부정입니다. 근데 절대 부정이라고 하는 이제 부정의 형식은요, 동사 부정의 형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학생이 없다라는 부정물입니다. 자, 여기에 학생이 없다라고만 하면 여기에 선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랍니다. 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답니다. 이게 배중률이 적용이 안 되는 주장이죠.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배중률이거든요. 무슨 스레딩거의 고양이도 아니고 고양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배중률이 적용되는 건데 절대 부정은 여기에 그냥 학생이 없다라는 말로는 선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진위의 부정이라고 하는 제3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논리입니다. 이거를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요, 보시면 절대 부정을 그렇게 비존재에 적용해서, 아까는 제가 그 not A라고 할 때 물결무늬로 not A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상대 부정을 적용을 한 건데 절대 부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마이너스 A를 적용을 하면요, 이게 A, not A, 첫 번째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not A,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not A, not 마이너스 A 해가지고 형태가 달라집니다. 형태가 달라져가지고 3구와 4구는 1구와 2구는 참, 거짓, 이런 식으로 딱딱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3구는 진위, 부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이제 대안의 세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현대 논리학의 다치 논리학이라고 해서 이런 논리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뭐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사구분별은 이렇게 다치 논리학을 적용을 해가지고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3구와 4구가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대 부정의 논리만 적용했을 때 하고 상대 부정과 절대 부정을 다 적용했을 때 다른 어떤 사유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수는 이 두 개를 다 인정합니다. 어떨 때는 모순율을 적용한 사구분별을 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모순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구분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장일송의 자생, 타생, 공생, 무인생은 모순율을 적용하지 않은 사구분별입니다. 모순율을 적용을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구분별이 아니라 이구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3구, 4구가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2구로만 나옵니다. 그게 실제로 용수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용수의 25장 11개송이거든요. 그 중론의 25장 11개송인데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데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모순이다라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모순율을 적용한 논리를 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구절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그 중론의 25장, 26장이 진짜 용수가 쓴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의 여지가 있거든요. 용수의 중론의 제일 유명한 게 24장에 나오는 24장 18개성인데 예를 들어서 연기를 공이라고 하고 인시설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중이라고 한다. 그게 이제 18개성이거든요. 24장의 제일 마지막 개성이 뭐냐면요. 부처님은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답니다. 여기서 결론이 딱 날 것 같은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떤 주석서는 이 24장 이후로는 주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원래는 24장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요. 25장, 26장은 후대 부가인가 하는 썰도 있는데 그건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나아가로저나 용수 스님은 모순율을 적용한 사구분별, 그러니까 이구분별만 쓰기도 하고요. 모순율을 적용하지 않은 사구분별을 쓰기도 하는데 그 경우 사구분별은 다치논리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치논리학, 진위만 가지고 따지는 모순율이 적용된 이 진위만 가지고 따지는 이치논리학이 아니라 진위 부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따지는 다치논리학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구분별의 형식적인 논리학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저도 논리학은 잘 모르고요. 어렵고 힘들어서 과연 반야바라밀경과 중론이 그런 새로운 논리학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 문헌일까 하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중론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현대학자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논리학적인 형식적인 문제를 따지는 거고 저는 반야경이나 중론이 실제로 지향하는 바 그것이 가리키는 바는 따로 있다고 보는데 그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인데요. 그 초기 불교의 인연과 명상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반야경이나 중관의 사상이 수타니파타에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많이 지적되는 얘기거든요. 많이 지적되는 얘기인데 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특히 이게 4장과 5장이 수타니파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그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부처님보다 조금 앞선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과는 별도의 수행자 그룹이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 경전에 자주 나타나는 주류적인 사고방식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기 경전의 인연과 명상할 때 초기 경전의 주류적인 사고방식은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인 수행의 방식, 이게 팔정도와 사제에 대한 인식으로 요약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또 아비달마적으로 발전을 해서 그게 주류를 차지했다라고 하면 말씀을 이제 누차 드렸고요. 비주류적인 방법이 있다. 그게 선정을 심화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가로축 세로축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선정을 심화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바로 이 수타니파타 4,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목을 한 학자들이 이미 많이 몇 분이 계십니다. 몇 분이 계셔가지고 뭐 고메즈라는 학자 아주 천재적인 박사학위가 두 개나 있는 분이 이미 지적을 이제 해놓으셨고요.
제가 번역한 페터라고 하는 분도 이걸 발전을 시킨 게 있고, 최근에 이제 윈이라고 하는 분이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불교 사 자체를 새로 쓰는 웅대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메즈라고 하는 분의 이제 말씀을 한번 제가 옮겨봤습니다. 4장과 5장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론적인 영역에서는 견해가 없음이라고 하는 교리로 특징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어떤 견해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행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법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견을 우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짓말할 양반이 아니고 윤회는 있고 업에 가보는 있다, 이게 정견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여 가지고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수행을 부정합니다. 어떤 법도 실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수행의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인 표현에서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견해는 정견이라는 교리나 진실하거나 순수한 법을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습하는 실천과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이거 굉장히 익숙한 대립입니다. 이게 그 티벳의 쌈리의 논쟁 같은 경우에 아예 후대에 가도 까마라 신라라고 하는 인도 승려와 무상정중이라고 하는 중국의 선계통의 이 선승이 충돌할 때도 똑같은 이런 이제 경향이 충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취해서 그 바른 견해를 단계적인 방식으로 차례차례 닦아간다라고 하는 수행론이 있고요. 인도 불교에서는 주류를 차지한 수행론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견해를 거부하고 모든 어떤 의식의 활동을 거부한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고메즈라는 학자는 준관과 선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이런 수행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나아가면 그렇습니다. 대승의 발전이, 반야경의 발전이, 찬술이 한 기원 전후, 기원 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의 반야경을 찬술하면서 발전했다,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승 자체에서 또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는 따로 결집했다. 제가 처음 할 때 영치산에서 7력굴에서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7력굴 밖에서 따로 결집을 했어,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도 있거든요. 사실은 대중부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별개로 결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은 그렇게 따로 결집한 그 전통에서 부처님 당시부터 이렇게 존재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주장하고는 많이 다르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제 문헌이 있고요. 거의 뭐 인정은 받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현대학자들도 뭐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놀랍게도 4장과 5장의 이런 내용이 반야경의 사상과 매우 밀접, 거의 그냥 반야경입니다. 이게 대승인지 초기문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책 제목을 가려놓고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면 그럴 정도의 내용을 표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전이 그 제일 마지막에 깔라비바다 수타라고 하는 경전인데요. 분쟁과 논쟁의 경우,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 구절이 이렇습니다. 통각에 대한 통각을 갖지 않을 때, 통각은 상입니다. 우리 상혼할 때 상에 대한 상을 갖지 않고, 그 다음에 비상에 대한 상도 갖지 않고, 통각하지 않는 것도 비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부 대상으로 하는 통각, 상도 갖지 않을 때, 이것을 획득한 그에게는 형태가 정지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형태는 세곤입니다. 세곤이 정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곤이 정지하니까 수상행식 오온이 다 정지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상온이라고 하는 개념적인 어떤 확산,
그 개념적인 사유 분별, 요게 희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희론의 원인인 그런 개념적인 어떤 사유인 상혼을 중지하면 즉각 해탈을 얻는다라는 주장이죠. 이 주장이 어디서 나옵니까? 중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업과 번뇌는 사유분별에서 나오고, 사유분별은 희론에서, 이게 순서가 약간 바뀔 수는 있습니다. 사유분별은 희론에서 나오는데 희론은 공성에서 소멸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유사하고요. 그리고 통각을 부정할, 그러니까 상혼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부정되는 상혼에 대한 인식도 부정을 해서 이게 완전한 무의식의 상태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제가 그 박사학위로 쓴 이제 무분별지 연구라고 하는 제가 그런 테마로 썼는데, 그 무분별지도 그렇습니다. 무분별도 무분별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반야바라밀이, 무분별지가 바로 반야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구절도 나와가지고 이 전통이 대승에 계속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각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비통각도 부정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이중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수타니파타 4, 5장에 곳곳에 나타나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반야경에 그대로 마음은 마음이 아닌 것도 아니고 마음인 것도 아니고 하는 것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중론에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지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언어 유의가 아니고요, 모순율을 적용하니 많이 하는 그런 어떤 형식 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분별적인, 뭐 상혼으로 대표되는 분별적인 사유가 중시되는 어떤 일종의 중도적인 이중부정을 통해서 마치 쾌락주의와 고행주의를 벗어난 것을 중이라고 했듯이, 이와 같이 통각과 통각이 아닌 것을 벗어난 것의 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언어 표현할 수 없는 상태는, 그거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열반의 상태, 그런 심리적인 상태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수타니파타의 4, 5장과 우리가 지금 읽는 반야경과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중론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구분별이 가리키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게 뭐 모순율이 적용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한 그런 것이지만, 우리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에 대한 표현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직접적인 체험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그 삼매를 쭉 닦아가서 최종적으로 멸진정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인데,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상도 아니고 상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 하는 어떤 표현 불가능성, 어떤 열반의 상태를 가리키는 의미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삼매의 체계로 이렇게 쭉 되면서는 멸진정 전 단계로 이 상혼이 사라지기 직전의 상태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반야경의 어떤 부정적이거나 모순적인 표현은 수타니파타 사오품의 연원을 두고 있고요, 논리적인 문제를 넘어선 어떤 깊은 수행론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선적인 그런 어떤 직진심이라고 할까요? 분별 사유를 한꺼번에 바로 깨뜨려 가지고 마치 화두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보리달마 또 했습니다만, 그런 분별적 사유를 벗어난 그 상태를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해주는 그런 표현의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반야경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표현의 근본적인 의미에 더 다가가는 이해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구분별 혹은 사구분별 전체의 부정인 사구부정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